안녕하십니까. 해커스탯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경제학의 기초 개념인데요. 자주 나오진 않고 가끔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이 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먼저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이겠죠. 그럼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의 돈을 써서 최고의 만족감, 효용을 얻는 것을 얘기하겠고, 생산 같은 경우는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로 생산량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최소 투입, 최대 산출 정도로 하는 거고요.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개념을 다 효율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평성을 얘기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소득 분배 지표라는 것을 뒤에서 배우세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공평성을 높인다라는 말은 틀리는 거예요. 시장은 주로 효율성을 주된 내용을 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평성 설명해. 공평성은 이제 평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의 문제. 효율성이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었다면 공평성은 얼마나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탯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해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을 건데 거기는 묻진 않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묻지 않고, 테스트는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을 얘기할 때 수요량을 이제 뒤에 가서 할 텐데 다른 조건이 일정해야 가격이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죠. 근데 만약에 상품의 질이 다르다면 당연히 질이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는 가끔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A, B, C, D급이라고 하면 얘는 D급 정도 되는 겁니다. D급 정도. 그럼 인과의 오류는 우리가 경제학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은 가격이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안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것을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함으로 날씨가 더워진다. 아니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난 거고, 두 번째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연의 일치, 징크스 같은 거. 우리 시험 볼 때 징크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머리를 감으면 시험을 못 본다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았다고 시험 잘 본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의 오류예요. 구성의 오류, 얘가 잘 출제되는 부분이고, 얘도 D급인데 같이 나오지만 이거죠. 부분이 맞다고 해서 전체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오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축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축이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Y는 C 플러스 S예요.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Y가 소득이고요. 우리가 C는 컨슈션, 소비, 저축, 세이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가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내가 50만 원 저축하다가 70만 원 저축하게 되면 나는 소비가 50에서 3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재고가 쌓이면 안 팔리니까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저축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축을 늘렸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오히려 저축이 줄어들었다로 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부분은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나 전체는 비합리적인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걸 무엇라고 합니까? 라는 거죠. 1번 구성의 모순, 2번 인과의 모순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니까 구성의 오류, 인과의 오류라는 단어의 뜻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증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증명했다. 실제로 증명해서 얻은 값이에요. 즉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다.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증경제학, 데이터로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규범경제학은 어떤 것이 좋으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가 좋아요? 계획경제체제가 좋아요? 시장경제체제가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좋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규범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민간 경제주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실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게가 가시장에 실물을 제공했습니다. 실물. 그러니까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생산 물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경제의 주체니까 우리가 얘가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업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본은 기업의 예의다 그랬어요. 기업은 뭡니까? 기업이 돈을 준 거죠. 자본은 실물이에요. 따라서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쪽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틀렸고, 기업은 임금, 이자, 지대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국방과 치안은 니은의 예다 그랬는데 국방과 치안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가운데 정부를 그려드리면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국방과 치안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세 번째, A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A가 뭐였습니까? 기업이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가의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다. 가가 뭐예요?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를 사고자 하는 것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노동은 나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나시장. 노동은 뭐예요? 생산 요소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자원의 희소성부터 우리가 경제 체제까지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경제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당연히 선택은 합리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우실 거고 그 기회비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가능선, 소비가능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의 방식이 굳어진 것을 우리가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경제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희소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한 C급 정도 됩니다. C급 정도 돼요. 가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묻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벌써 제가 1등한 시험이 68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70회, 80회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전에 10회, 20회 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왔을 때 경제 테스트시 만들 때는 얘를 되게 중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하지만 얘는 B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B급 정도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 이 자체로 묻는 것보다는 얘는 생산 가능국수는 무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얘는 소비자 이론에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얘기할 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고 얘 둘 다 다시 한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론을 굉장히 깊게 파기보다는 우리가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정도에서 간단한 내용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체제, 얘도 C급은 돼요. 얘도 경제체제 특성이 뭐냐 이런 거 좀 물어보는데 최근에 B급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되게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나오는 게 있고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것이 나올지 좀 대략 서머리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잘 캐치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제가 좀 써드렸는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 하시고 중요한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희소하다. 그럼 우리가 희소랑 유사어가 희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귀. 희소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욕망이 반영된다. 그래서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소비량, 즉 인간의 욕망이 고려가 된 거예요. 수요량이 고려가 됐다. 그런데 희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년 묵은 소똥 본 적도 없죠. 그건 희귀하죠. 희소하진 않아. 소똥 먹을 거예요. 난 소똥 많이야.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희소성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욕구와 자원 중에서 욕구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희소하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스트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코발트 블루가 나왔어요.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가 뭐냐면 예전에 파란색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코발트 블루라는 그 특수 물감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특정 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비쌌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화학적으로 코발트 블루의 색깔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싸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희소성을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그래서 욕구가 충분하다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가진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재가 희소성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재, 무상재라는 것은 희소성이 없는 것이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공급 그래프를 조금 배운 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희소성이 있다 경제재, 없다 자유재, 자유재는 무상재라고도 한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 문제.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여기 있죠. 인간의 욕구와 한정된 자원이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왜?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재화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what이라고 합니다. what. 여러분들 뒤에 밭이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과 심을 거예요? 배 심을 거예요? 나는 사과가 좋을까? 배가 좋을까? 이런 식의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경제학적 접근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산적이란 뜻이에요. 계산적이라는 건데 계산적은 이기적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기적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동양의 관점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나의 이득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과 심을 거야, 배 심을 거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돈이 되는 걸 심는 거죠. 그죠? 뭘 좋아하고 말고 아니고. 그 다음에 how입니다. how.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사람 쓸 거예요? 기계 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싼 거. 그 다음에 우리가 what, 이제 what, how 했죠? 그 다음에 for whom. 누구를 위해 분배할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 순이익. 올해 돈을 벌었으면 1. 이걸 배당할 거냐? 2. 유보할 거냐? 3번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거냐? 이런 식의 또 고민을 하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얘는 효율성만 고려되는 거죠. 효율성. 근데 얘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경제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 이건 뒤에 있으니까 따로 하고. 그래서 경제 문제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what이죠. how죠. for whom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죠. 그래서 음식점으로 할 거냐, 휴대폰으로 할 거냐,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how죠. how니까 우리가 사람 쓸 거야, 기계 쓸 거야, 이런 거죠. 세 번째, 누구를 위해 분배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 둘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끔, 이건 한 2급 정도로 가끔 포흠이 공평성이 고려된다. 공평성은 형평성과 똑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요걸 고려하는 게 뭐냐, 각각이 뭘 고려하느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죠. 이게 왜 발생하는 거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으로 넘어왔습니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에요. 자, 지금까지 논리가 뭐냐면 이거였죠. 희소성이 발생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문제인 what, how, whom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플러스 얻는 게 있고 마이너스 잃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그것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편익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편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에서 말씀을 드렸죠. 효용을 화폐로 나타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편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비용도 돈이에요. 그럼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교를 하려면 그것의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비교가 가능한 거죠. 편익이 돈이고 비용이 돈이니까
같으니까 기준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입니다. 근데 요건 좀 지울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우리가 비용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경제학의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1번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부분균형 분석할 때 얘기하는데 경제학은 가정을 좋아해요. 가정이 뭐냐면 어떠한 원인을 변동시킬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나머지의 원인은 변동이 없는 걸로 봐요. 다 고정으로 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경제 이론을 펼칠 때만큼은 나머지는 고정시켜 놓고 원인만 이동시켜요. 두 번째는 경제는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는데 미분의 정의는 원인을 조금 증가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에요. 즉 경제에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은 미래형이 일반적이거나 얘는 과거형이에요. 무슨냐? 내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갈 거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겠죠. 이건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영화를 보러 가서 이 영화를 계속 볼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영화비를 일단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몰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얘는 고려 대상이 돼서 매몰비용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걸 또 그러니까 여기가 꼴라면 밑도 끝도 없어요 사실. 근데 경제 이해력 시험답게 최근에는 여기서 뭐 굉장한 고난이도를 내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우리 문제집에서는 그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제 낸 거고, 여기에 문제들을 푸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테스트 수준보다 유사한 것도 있고 테스트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테스트보다 유사한 건 테스트 문제를 푼 거고 그거보다 높은 건 그 정도 문제를 풀면 테스트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전제로 깐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다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지 않지만 기회비용은 환불이 가능하면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얘는 환불이 불가능하면 매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화비가 만약에 뭐 10,000원이다. 근데 돈을 썼잖아요. 근데 환불이 10,000원 된대. 그럼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환불이 안 되면 매몰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 왜 불가능하다? 1. 과거형으로 미리 써버렸고 2.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가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비용으로 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가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영화비가 기회비용인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간 다음에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이 재미없던 영화 있습니까? 저는 몇 개 꼽아요. 정말 이거 보다가 정말 진짜 생각보다 되게 기대 않고 간 영화는 되게 재밌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독일 영화였는데 푸주간 여인인가 이상한 영화 아니에요. 되게 그 좀 예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였어요. 되게 인간의 그 심리가 되게 잘 나는 그런 영화였고, 어떤 건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재미없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재미없는 영화를 내가 가기 전에는 기대, 부푼 꿈을 갖고 이 영화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나는 얼마나 재미없는지 고민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다 기대를 하고 영화를 끊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예고편이 전부인 영화. 막 화가 난다. 아, 화가 난다. 예고편이 전부다.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딱 보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죠. 그거는 비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영화비는 써버렸거든요. 영화비가 아까워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매몰 비용을 고려한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기출 사례에 뭐가 있냐면 아울렛이 있어요. 우리가 아울렛이 제품을 싸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가 싼 지역에 건설을 하죠. 수도권에서 보면 뭐 파주, 여주 막 이런데. 그럼 그걸 건설을 했어요. 근데 한번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갔어. 근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아휴, 왔으니까 시간도 썼고 하나 사가자. 이거는 뭐다? 매몰 비용을 고려한 거라는 거죠. 왜? 온 것이 아까워서,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몰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로 간 거라고요. 그거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매몰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가끔 출제가 되는 거예요. C급 정도로. 자, 근데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얘입니다. 얘예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편익이라는 게 있었죠. 편익. 편익은 우리가 플러스의 요소예요. 인간은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만큼은 합리적입니다. 왜? 선생님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건 사고 나서고요. 샀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컸기 때문에, 편익이 컸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순간, 선택의 순간만큼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용에서 우리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기회 비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우리가 그냥 그 최소한의 편익은 그냥 같다, 비용은 같다까지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기회비용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명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즉 내가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비를 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근데 경제학은 뭐다? 쪼잔하다야. 쪼잔하다. 경제학은 받을 수 있던 비용까지도 뭐라고 한다? 비용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이 외국 거를 해석하다 보면 다양하게 해석하죠. 암묵이 뭐예요? 어두워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제 명시니까 우리 라인 맞춰야죠. 명시, 묵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으로 해도 되고 묵시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묵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식 보시는 거니까 뭐 유사하게 뜻만 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뭐다? 영화비예요. 영화비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영화를 볼 때 우리가 2시간 정도를 보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노동에 대한 비 같은 경우, 임금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도표적으로 이런 거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내가 진짜 영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첫 회에는 시사회를 하면서 이제 그 배우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내가 알바를 2시간을 뺀 거야. 시간당 10,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알바를 2시간 뺀 거예요. 그럼 명시적 비용은 뭡니까? 영화비죠. 두 번째, 내가 알바를 빼고 간 거니까
2시간의 시급인 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귀속, 임금, 귀속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뭐도 있냐면 우리가 전세도 있어요. 전세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엄밀히 말하면 전세라는 제도는 세입자가 갑인 제도예요. 원칙적으로. 왜냐? 예전에는 금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었던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했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갑과 을이 바뀐 거지. 근데 뭐 시작점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전세라는 것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그 보증금을 냈는데 2년 혹은 뭐 좀 기간이 따라서 이제 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 뭐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2년 정도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면 전세의 기회비용 뭡니까?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왜?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거든요. 돌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보증금이 만들어내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다?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에 대한 이자예요. 받을 수 있던 거.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는 안 내지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보면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1억은 대출을 받은 거고 1억은 내 거 쓴 거다 이거야. 그러면 1억은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이건 다 명시적이에요.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금은 내 걸 받을 걸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무엇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은 쪼잔하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회계학은 명시적 비용만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학은 암묵적 비용까지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인과 헤어질 때 야, 내가 너에게 썼던 데이트 비용 1억 내놔. 그럼 명시적 비용만 달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썼던 1억 원과 1년의 시간을 보상해라. 이러면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경제학이 쪼잔하다. 자, 그래서 묵시적 비용에 대한, 암묵적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현금 지출을 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귀속 임금, 노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귀속 이자, 예금 이자,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귀속지대, 내 땅이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던 토지에 대한 대가, 정상 이유는 기업가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 이유는 기업가가 받을 수 있는 이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상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왜냐면 정상 이유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결국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우리가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된다? 편익과 비용 중에서 편익이 커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좀 이제 요거야지. 우리가 그런데 기회비용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기회비용이 하나만 있을 때예요. 하나만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 하나만 주고요. 근데 기회비용은 여러 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호성이가 강의를 할 경우 시간당 10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서빙을 할 경우에 1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워드를 칠 경우에는 뭐 3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럼 이때 기회비용은 어때요? 아직 없어요.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포기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기회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기회비용이 없고요. 우리가 강의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둘 중에서 가치가 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워드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빙을 선택하면 둘 중에 가치가 큰 거니까 강의를 하는 거고, 워드를 선택하면 둘 중에서 가치가 큰 거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답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아, 셋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아? 강의하는 게 좋지. 왜? 10만 원 버니까. 그랬더니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에는 3, 10, 10이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역할 때 써먹어야 돼요.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선택 시 포기한 것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먼저 요거의 개념부터 가르쳐 드렸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되고 계산하는 방식,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에는 귀속 임금, 귀속 이자, 귀속 지대, 정상 이윤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 시 포기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장 가치가 기회비용 포기하는 게 가장 작은 거, 그걸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책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겠지만 한 문제를 풀어드리면, 연간 7,200만 원을 받고 해커스 호텔 한식당 요리사로 일하는 갑은 요리사직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열려고 합니다. 창업과 관련해 컨설팅 회사에 이미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재 그는 이자율 2%의 예금 계좌에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출해 창업기금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매달 2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던 자신의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하려고 한다.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다면 첫 해 음식 재료비와 종업원 인건비, 수도 및 전기요금 등 기타 경비가 4,500만 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갑이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해 총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러죠. 그럼 첫 번째가 이런 문제가 뭐예요? 편익과 비용 중에서 편익이 커야 되는데 최소니까 적어도 같으면 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용은 기회비용이니까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편익은 우리가 얼마냐, 편익을 구하는 거죠. 왜? 매출액이 얼마야 되냐, 이 편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냐, 받고 있죠. 받고는 뭐예요?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묵시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가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거니까 이건 회수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매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자율의 예금까지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2%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 되겠죠. 400만 원.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던 자신의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건물인데 우리가 1년치로 계산을 해야죠. 1년치. 그러니까 얘는 2,400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00만 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4,500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4,5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임금으로 받았던 7,200, 그 다음에 이자로 받을 수 있는 400, 그리고 지금 이자로 받을 수 있는 400, 그리고 매달 임대료 2,4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딱 1억이죠? 1억 4,500만큼 보다는 더 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4,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매몰 비용을 찾아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2억 원을 가지고 이 2억 원을 어디다 썼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2억 원을 가지고 다른 걸 썼으니까 2억 원은 예금을 계산할 때만 좀 제공을 합니다. 나머지는 잘 안 내고요. 최근에는 요 정도까지 복잡하게 내진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내진 않는데 어쨌든 푸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어렵게 안 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언제 온 겁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생산을 한다는 뜻이야. 그 정의가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글이라는 문제 없으니까 읽으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렇게 줬다 이거야. 그럼 읽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X제만, Y제만 생산하는 거고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자원으로 Y제만 만들면 36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제만 만들면 6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요 선 위에 있으면 다 뭐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이 뭘 골고루 만들고 치우쳐서 만들고 이건 효율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산 가능 곡선 위에만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에 있으면 불가능이고요. 내부에 있으면 지금 H에 있잖아요. 그럼 주어진 자원을 더 쓰면 Y제만 16개를 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X제를 몇 개? 3개를 더 만들 수, 2개죠. 2개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 내부에 있으면 비효율, 선 위에 있으면 효율, 선 외부에 있으면 불가능입니다. 왜? 선 외부에 있다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XY로 했지만 TV냐 자동차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자동차, Y축에는 TV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국 가능 곡선 내부에서 곡선상으로 이동이다라는 건데 지금 내부에서 갔다는 것은 더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이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 근데 파레토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들어두세요. 나중에 파레토라는 개념을 과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파레토라는 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효율성의 개념이 있더라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좋아졌다,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건 기술 수준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인데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회비용 체증인데 MRT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MR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되게 테스트에 대해서 자주 묻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겁니다. 기회비용은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를 하나 늘렸어요. 그러면 하나가 줄었죠. 늘어난 게 기회비용이에요?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렇죠.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에요. 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얘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35에 32가 됐어요. 3개가 포기됐어요. 그럼 기회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본래 하나일 때 하나였는데 2개가 되니까 3개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5개가 없어졌어요. 네 번째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7개가 없어졌어요. 하나 더 늘렸어요. 이번엔 9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3개, 5개, 7개, 9개가 변했죠.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게 많아졌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왜? 동일하게 늘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이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에 이거를 막 그래프 형태가 어떤 것보다는 테스트에서는 그냥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면 이 그래프를 줘요. 주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 비효율 위에 있다. 효율 바깥에 있다. 불가능.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었다. 기술 진보가 되었구나. 그리고 기회비용이 이렇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는 거고, 기회비용은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역이에요. 무역. 무역일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경우를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어때요? 이제 다 체크해서 책에 그려드린 거죠. 직선인 경우에서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다 X가 하나 늘어날 때 Y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두 번째,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한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A에서 B로 가면 2분의 1 Y고, B에서 C로 가면 Y고, 세 번째는 3분의 2니까 점점 2분의 1, 3분의 1로 커진다. 그래서 X의 생산 증가 시 1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MRT가 뭐다? 결국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MRT XY,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테스트에서 MRT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넣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 가능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면, 우리가 예산선은 이제 소비의 입장에서 내가 주어진 돈을 가지고 최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거기서 지금 요걸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얘가 만약에 내가 주어진 돈이 1,000원이다. 주어진 돈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PX가 100원이고 PY가 2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PX가 100원이고 PY가 200원이다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원으로 X만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다? 10개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0원으로 YZ만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다? 5개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돈을 다 쓴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금 이건데 나 YZ 하나 더 사 먹고 싶어. 그럼 1,000원 중에서 200원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YZ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X의 2개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어진 돈이 1,00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쪽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소비 가능선, 예산선이고요. 소비 가능선, 예산선은 여러분들과 소비자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곡선 위는 최대한 소비한 것이죠. 근데 곡선 내부는 지금 여기 만약에 요 점이다. 그럼 뭐예요? X 6개, YZ 하나니까 100원짜리 6개, 200원짜리 하나니까 800원 쓴 거죠. 다 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외부는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점을 쓴다. 여기죠. 여기 쓴다. 그러면 여기 10,5죠. 그럼 얼마 필요해요? 아까 기준으로 하면 2,000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점 자체가 이동한 것은 내가 소비점을 변화시킨 거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데 평행하게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얘가 지금 1,000원이 있다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00원이 되면 200원짜리를 이제 10개 살 수 있고 100원짜리를 20개 살 테니까
이렇게 평행한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반대로 얘가 만약에 지금 100원인데 얘가 만약에 50원이 되면 1000원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까지? 20개까지 소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소득, 즉 예산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한쪽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나중에 예산 제약할 때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소비자 이론 할 때 다시 한번 본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장난감 회사에서 유행이 지난 장난감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총 제조 원가는 5만 원이지만 처분한다면 구식이어서 2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개당 1만 원을 투자해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려고 한다. 포장 변화 후 최소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포장을 변경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자, 1번 편익과 비용 중에서 편익이 최소한 같거나 커야 최소죠. 네, 비용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명시적 비용은 지금 어때요? 1만 원을 투자해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팔아도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었어요? 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최소한 기회비용은 3만 원이 되니까 얘는 최소 3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제체제로 가볼게요. 경제체제. 경제체제는 이제 다 왔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굳어진 것을 우리가 경제체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면 저는 음식을 사 먹을까요? 훔쳐 먹을까요? 배급을 기다릴까요? 사 먹겠죠. 그렇게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굳어진 건데 뭐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은 자원의 흐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배라는 단어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였어요. 그리고 자원의 배분은 우리가 자원의 흐름입니다. 그럼 시장 경제는 돈이 되는 쪽으로 자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경제는 정부가 이걸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올해 겨울이 되게 추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롱패딩이 유행하겠구나 라고 해서 기업이 막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할 거니까. 그런데 계획경제체제는 야 이번 롱패딩 10벌 뭐 코트 10벌 패딩 10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이, 계획경제체제는 정부가 이렇게 자원 배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소비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콜라, 사이다는 우리가 북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산수단인 기계, 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냐, 국유 공유냐, 가격 기구냐, 정부의 계획 통제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가 같이 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퓨어한 형태의 그런 경제체는 없지만 시험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단순하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흐름, 그것을 시장이냐 정부냐, 시장경제체, 계획경제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연히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중시할 거고,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나 사회주의는 우리가 형평성, 공평성을 중시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은 뭐 참고만 하시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정자본주의라는 것들 때문에 케인즈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의 석유파동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걸 막 시험에 복잡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흘러왔더라 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3의 길은 이제 복지를 좀 줄이고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체제로 바로 갑시다. 그림은 자원 배분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현대의 경제체제다. 혼합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그러면 이제 둘을 섞은 거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시장경제체제가 되겠죠. 1번 사유재산의 공공성이 아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을 중시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 시장가격 중시합니다. 세 번째, 경제문제 해결 기준으로 공평성을 중시한다. 아니죠. 효율성을 중시한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이 좀 똑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국가 계획과 통제에 의해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요. 5번에 사람들은 이기적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이기적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기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봤는데 좀 컴팩트하게 보셔도 돼요.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고, 특히 아까 가이드라인 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자원의 희소성, 경제 문제,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에서 기회의 비용과 매몰 비용, 생산 가능성, 소비 가능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체제까지 있고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나중에 풀어서 그 부분을 또 보완할 테니까 너무 복잡하게 파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나오는 부분 처음 설명해 드렸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 나오는 방식은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에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